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또 다른 글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소련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21세기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비교하면서 포린 어페어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냉전 시대의 소련처럼 중국이 미국의 불구 대천지 원수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소련은 공산주의를 동구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노리는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하죠. 또 소련은 공산주의를 세계에 심으려는 외교적으로 말하면 개입정책, 확장 전략을 취했지만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족 전략의 성격이 아직은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끝장 보기식 무역전쟁으로 가지 말고 타협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글과 기조가 비슷하죠? 합리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런 글을 보고 제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극존칭을 써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이번 주 초 아시아 증시 개장과 함께 큰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지수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중 간 관세 폭탄은 물론이고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 개정 문제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쇼 수요 심화 토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이슈에 대해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지난주 출연했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대미 무역 전략 가운데 하나로 중국이 미국에 승복하기보다는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이 좀비처럼 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버티자, 이런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시사점, 통찰을 안겨줬는데요. 이 예언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계속 점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제도 이 주제 가지고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네, 네.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은 각기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의견이 같은지 염두에 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공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연속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 경제 불확실성 기저에는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이 있겠죠? 네, 뭐 작년부터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되면서 이제 거의 1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너무도 이런 뉴스들이 뭐 긴장이 고조가 됐다가 완화가 됐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진부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누구 장난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트럼프의 생각이 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예. 뭐
근데 어쨌든 미국 주가는 비교적 최근에 흔들렸습니다만은 고점 대비 별로 떨어진 게 없고요. 미국 주가는 별로 떨어진 게 없다. 다른 나라의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어차피 뭐 트럼프의 생각을 가늠하기 힘든데 이제 결국 경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나마 좀 경기가 괜찮고요. 과거에는 미국이 경기가 괜찮으면 다른 나라가 다 미국에 수출을 해서 경기가 비슷하게 좋았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미국 경기가 좋은 게 다른 쪽으로 그 나가는 그런 소위 낙수 효과가 과거보다 단절이 됐고 뭐 중국 안 좋고 유럽도 뭐 애를 많이 쓰지만 좋다고 보기 힘들고 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니까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뭐 오락가락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만 빼고는 지나고 보면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어제 김영렬 센터장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까지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 3일, 11월 3일인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전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도 이런 지지부진한 전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미국 경제에 도움만 된다면.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네요. 지난 6월 말 G20 오사카 회의였나요? 그거 마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약간의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뭐 반대했던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와 장기적으로 경쟁을 해 나가는데 지금 중국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과거에 꼭 중국을 잡아야 됩니까? 근데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요. 과거에 뭐 사례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치면 미국에 도전을 했던 도전자가 이제 중국 이전에 2번 있었죠. 소련이라고 하는 이념적 적대자가 있었고 또 이제 80년대 일본이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 2번의 사례에서 미국이 다른 도전자를 공격을 했던 게 이제 그들의 GDP가 미국의 한 40에서 45% 절반 조금 못 미칠 때 뭐 일본의 플라자 합의나 뭐 이런 거에서 좀 공격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서 이제 소련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그 시기가 2008년 요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제 2008년에 그런 적대적인 정책을 못 썼던 이유는 그때 뭐 금융위기가 나고 자기 집 안방에 불이 나다 보니까 못 썼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적인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독 도드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미 오바마 때부터요. 뭐 소위 그들의 그 피보트 아시아라 그래서 아시아의 기환 전략,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또 중국도 뭐 미국에 대항을 했죠.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거 만든다 그러고 1대1로 한다 그러고 그래서 2015년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느 쪽에 이제 뭐 줄 설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신경을 많이 써서 2015년이 이제 2차 대전 중국 입장에서는 전승 70주년 그 천안문 퍼레이드 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서방의 국가 원수인 유일하게 이제 갔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일단 뭐 그 갔던 현상을 두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이 중국에 편향되는 거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고 사실상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크게 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고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1대1로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확장 전략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좀 친해지려고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좀 가난한 나라들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들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전략을 취해서 좀 호혜적인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 구사를 해서 중국만큼 우리가 더 많은 당근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랑 파트너를 하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미국의 질서에 대비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의 힘이거든요. 달러인데 뭐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관철시켰던 게 세계은행이고 IMF고 이런 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런 쪽은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코드를 읽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자기 편 만든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포린 어페어스인가요? 예. 그 견해에 어느 정도 공감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예. 이게 서구 사람들이요. 저는 뭐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소득이 높아지고 예.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그들식의 가치가 그 사회에 이식이 될 거란 기대가 그렇죠. 사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1989년 천안문 사태 때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그 국민들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네. 바로 직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의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이 소위 남순 강화란 걸 하면서 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였지만 굉장히 개방 노선을 취하면서 많은 서구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도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특히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그런 기대가 매우 좀 깨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셔널리즘이란 게 뭐 중국인들 잘 살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주변 나라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기들끼리 잘 산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저는 있다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미국의 입장을 100%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조금 중국도 매우 배타적인 정책을 쓴 측면이 있고 그렇죠. 1대1로도 그렇죠. 저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음. 뭐 그리스 도와주고 이런 거는 뭐 좋게 보면 선의로 볼 수도 있지만 1대1로 해서 중국 돈 받은 나라들 파키스탄 뭐 예. 굉장히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1대1로를 할 때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한 게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했던 미국은 마샬 플랜, 예. 한국의 무상 원조 이런 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냉전 시대 미국 자유우방 편에 섰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관대한 정책이었던 거죠. 한국에는. 그렇죠. 당시엔. 그리고 또 네. 한편으로는 그게 기축통화국이 가져야 될 또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예, 내 돈이 예를 들면 달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돼야 기축통화가 되는데 예. 그럼 달러를 미국 밖으로 어떻게 퍼뜨리겠습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요. 남의 나라가 우리에 수출해라. 내가 돈 줄게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는 남의 나라 물건 받고 돈을 주면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게 되죠. 예.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는 기축통화국이 져야 될 하나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죠. 뭐 2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가 쑥대밭질해서 미국의 물건을 못 팔 때는 무상으로라도 원조를 해주고 예. 그것이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예. 또 기축통화국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계속 기축통화국으로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뭐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죠. 예. 뭐 외환위기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는 거는 그건 반칙입니다. 그 반칙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보호 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뭐 미국과 중국의 적대성은 이제 우리가 서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인 예.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미국 국민들에게도 이로울 것인가? 예, 정말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예.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소비자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예. 뭐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데 뭐 미국이 그거 왜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자기들이 만들면 비싸게 만들어야 훨씬 되는 비싸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우리가 하는 경제학의 상식을 예. 결국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뭔가 여러 가지 경기가 좀 하강 국면으로 가고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게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은 여전히 공세적이고 중국은 방어하는 입장이다. 요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조금 같습니까? 바뀐 느낌 예. 들지 않으십니까? 아, 5월 그래요? 이후로 지난 주말에도 중국이 이제 관세 올리겠다고 바로 공격을 했고요. 예. 또 위안화도 7위안 이상으로 확 환율 조작국으로 걸어버리니까 7위안으로 확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랬죠. 이게 중국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에 좀 덫에 빠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흥국이 선진국이 돈을 풀고 저금리 정책을 쓸 때 예. 선진국의 돈이 흔해집니다. 그럼 그 돈을 덥석 받았다가 예. 선진국이 금리 올리고 또 그 나라 통화 가치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데 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달러 기업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데 예. 위안화가 약해지게 되면 갚아야 될 실질 채무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약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까지 중국 인민은행이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이 달러당 7 이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특히 2015년 16년도에 중국 경제는 비관론이 클 때 그때 위안을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당 6.93에서 막았거든요. 실로 안 가게. 예. 그거 막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예. 3조 9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그랬죠. 9천억 달러를 줄이면서 막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위안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뭔가 계속 이제 저는 서로 간의 자해극으로 내가 피해를 입지만은 너에게도 간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난 몇 달간은 오히려 중국이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네. 중국은 기업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사실은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다른 부채들이 많이 있을 많죠. 거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네. 예, 지난주에 안유아 교수라고 네, 손중환대 네. 교수가 나와서 중국이 1, 2년 내에 부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식의 말씀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문을 열게 되면 자기들이 통제 못할 위험에 중국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을 훨씬 더 개방하게 되면 네, 오히려 예. 폐쇄시켜놓고 어려움을 있지만 그냥 근근히 음, 버텨가는 정도가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고 우리 IMF 외환위기 겪었듯이 그때 우리 직전에 네, 예,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예. 자본시장 개방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싼 자금을 예. 덥석 받았다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개방한 신흥국이 예, 거의 뭐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문을 닫아 걸고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 목적은 이제 미국을 좀 자극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 주가와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좀 타격을 주려고 하는 예, 근데 그럼으로써 스스로에게도 타격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자해적이지만 예. 중국의 노선이 5월 이후로 좀 저는 그렇게 선회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지지율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정책을 그냥 계속 가져가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중국은 버틴다고 하면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요원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봉합이 되는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다 그러면은 뭐 상황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이제 갈등이 완화가 되는 국면 뭐 이런 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네. 지금 서로가 내보이고 있는 적대성을 감안을 하면 네. 이건 저는 아무데도 못 봤던 때 같은데요. 아무 이게 때도 못 봤던 85년 현상. 일본의 프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아니, 음. 프라자 합의는 점잖은 거죠. 점잖은 거였고 이미 이제 그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예. 또 중국은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이게 순순히 예. 환율 주권 포기하고 수출 망가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수 부양하려다 버블이 터지고 이런 걸 또 굉장히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 생각에는 해결이 되기는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뭐 예. 금융시장이 깊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장기화된 이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건 서로 간의 불편함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불편함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유연성은 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회귀한 중국보다는 예. 미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안유아 교수 주장처럼 중국에서 본인들의 내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굴복하게 되거나 네.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글쎄요. 뭐 중국이 나빠지면서 야, 근데 그게 지금 그것도 예.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좀 탄력적이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뭐 이미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제 중국이 가졌던 정치적 어떤 그런 기존의 관행들을 다 깬 거 아닙니까? 예. 집단 지도 체제, 10년 단위 지도 체제. 예. 통상적으로 하면 2017년도에 5년 하고 나서 다음 지도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저는 뭐 부러진 결과로서 예.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뭔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예. 그런 유연성을 기대하기에는 중국의 리더십이 조금 너무 경직적인 게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버틸 수 있다. 버틸 것이다. 저는 뭐 중국이 그래도 예. 여러 가지 모순이 많습니다만은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근근히 버티는 그런 형국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15년, 16년도에 중국의 외환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예. 중국 당국이 외환 통제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이 뭐 이제 중국 자본이 미국에서 집 사고 이런 것들 거의 통제했고요. 예. 한국에 관광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알람이 날라옵니다. 예. 당신 얼마 썼어? 이런 게 전부 다 외환 통제를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통제를 하면서 최대한 버티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에 타격을 주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난 5월 이전까지의 미중 갈등은 뭔가 그래도 조금 껍데기라도 서로 간에 뭐 예의도 차리고 예.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예. 이게 좀 서로 간에 어떤 자해극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간의 자해극. 네. 미국은 대통령 선거 말고 어떤 다른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네.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또는 변화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글쎄요, 전 경기라고 봅니다. 경기. 지금 미국이 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250~60년 되는 신생국인데 예. 이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또 기구가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라고 네. 하는 곳인데요. 이제 그들의 측정에 의하면 미국 250년 역사에서 2009년 이후로 지난 7월까지 121개월 연속으로 경기가 확장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미국 250년 역사에서 가장 긴 경기 확장이었거든요. 예. 그럼 좋았던 겁니다. 주가도 예. 좋고. 근데 경기란 게 어떻게 뭐 계속 확장만 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확장되면 언젠가는 순환적으로 하강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보호무역의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금년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미국 경기가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보호무역에 따른 비용을 예.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테고 그렇죠. 또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오히려 보호무역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뭐 이것도 물론 뭐 파괴적입니다. 뭐 예.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게 어떻게 뭐 세계 경제에 호재이겠습니까? 예. 아무리 낙수 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미국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어쨌든 지금의 판세와는 조금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에 미국 S&P가 뭐 한 10일 전이었나요? 네. 한 8% 정도 폭락했었을 때가 있었죠. 8%까지는 아닌 것 8%가 같네요. 예. 아니었나요? 한 예, 7% 정도 한 됐었나요? 2~3% 2, 떨어졌겠죠. 3%? 예. 아,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아, 그 다음 날 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8% 정도. 아, 코스닥이 그렇게 급락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날 한 3% 정도 S&P는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학균 센터장이랑 경기 순환 사이클상 202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이 뭐 리세션까지는 아니라도 네.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네. 지금 당장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네. 막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 네. 다음 날 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이클이라 그러면 예. 미국이 올해 정도면 이제 경기 하강으로 뭐 경기 하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예. 어떻게 계속 팽창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게 경기의 사이클인데
이제 트럼프가 감세를 이제 2017년 말에 하면서 예. 그 효과로 또 경기가 또 과열이 됐습니다. 예. 근데 매우 흥미로운 건요. 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121개월 확장인 것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 역사에서 경기가 100개월 이상 확장이 됐던 사례가 3번 있습니다. 예. 60년대 한 번 있었고요. 90년대 한 번 있었고 지금 한 번 있었는데 예. 경기가 꺾일 때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재정 적자가 늘어난 원인이요. 미국 경제에 대한 과잉 낙관이 작용합니다. 60년대 100개월 이상 확장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좀 진보적인 그 케네디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예. 소위 이제 미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예. 건설 개혁을 하면서 그렇잖아도 경기가 좋은데 재정 지출을 확 늘려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경기가 과열이 생기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미국의 힘이 너무너무 세다 보니까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옵니다. 60년대 베트남 전에 전쟁. 깊숙하게 들어가면서요. 사실 6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에서 미국은 멋진 나라였습니다. 예. 제임스 딘의 나라, 자유의 나라였는데 예. 베트남에서 미라이 양민학살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양키 고음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전쟁 치르고 또 그 복지 지출 과도하게 늘리면서 예.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60년대에 장기 팽창이 종결이 됐습니다. 90년대도 보면 상당히 유사한데요. 90년대 닷컴 버블 때 100개월 이상 확장이 됐는데 그게 꺾일 때도 보면 부시가 아들 부시죠. 감세를 해줬습니다. 예. 경기가 좋은데 세금을 깎아줬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또 그 국면에서는 9.11 테러가 있긴 했지만 예. 미국이 타자에 대해서 막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2차 걸프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뭐 증거도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는데 지나고 그냥. 났더니 예. 대량 살상복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가 감세를 하기 전에도 미국 경제는 좋았거든요. 근데 감세를 했습니다. 또 타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니까요. 이것을 뭐 이제 저희가 계량화하기 힘듭니다만은 저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이걸 과잉 낙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과잉 낙관, 예. 자기 힘에 대한 과잉 낙관, 예. 경제에 대한 과잉 낙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결국은 저는 재정 적자의 확대였는데 예.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재정 때문에 적자의 확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예. 꼭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징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공통점은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경기가 오랫동안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경기가 꺾일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투자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합리적이겠죠. 근데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이야. 이런 그렇죠. 사이클과 상관없어라는 예. 심리인데요. 예. 60년대 미국 시장을 풍미했던 성장주들은 그 우주 항공 주식입니다. 예.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고 하면서 그런 우주 항공 주식들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다가 결국 주가가 떨어졌고요. 예. 90년대 장기 그 팽창 국면에서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은 닷컴 주식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예. 뭐 닷컴이 무슨 순환적인 논리야. 이건 새로운 사이클이야. 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예. 지금 소위 팡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도 결국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저는 뭐 지금 봐도 미국이 다른 데보다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낙관이 가할 때가 결국 가장 위험한 타이밍인데요. 여러 가지로 보면 미국 경제나 아니면 증시가 그런 과잉 낙관의 징후들이 이제 매우 많기 때문에 과잉 낙관의 징후들이 매우 많으면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높아지죠. 예. 지금은 매우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는 뭐 PER이 24배까지 갔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2007년도 주택 버블이 있었을 때보다 주식의 PER이 높아졌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미국 시장 강세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뭐 팡이라든가 이런 류의 주식들은 예. 뭐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조금 이제 뭔가 좀 과잉이 있다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가치가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네. 이익을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보다 덜 내게 되면은 하락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또 이것도 좀 과잉 낙관의 징후인데 예. 오히려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무감각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존의 PER이 한 7, 80배 되는데요. 예. PER을 이거 한국에 제가 미국인들에게 물어볼 네.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예. 의외로 PER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해외 주식 투자해서 구글, 아마존에 투자하라고 네. 저한테 권유하는 예. 일반 시민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PER 굉장히 높을 텐데 이러니까 PER이 뭐예요? 전혀 다른 그 걸로 말씀인 거예요. 무슨 촌스럽게 PER을 아마존 같은 기업에 적용하세요 이런 걸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고점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과한 징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년 중반 정도가 경기가 약간 꺾이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대선이 11월이고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경선으로 되는 시점이 내년 여름이란 말이죠. 7월쯤이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을 다시 시키려고 할 텐데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글쎄요. 지금 감세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감세 정책이랄지 계속 이제 페드를 연방준비위원회를 푸시를 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시켜본다 할지 이런 걸로 지금 해보려고 그것도 할까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서로가 이제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4년인가요? 4년 임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도 거치는데 그거 말고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공개시장위원회에 들어가는 멤버들은 임기가 13년입니다. 그 정신은 정치가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통화 정책은 정치인들보다 더 길게 하라는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본주의가 지켜야 될 룰들이 그렇죠. 자본주의의 그 종주국이라고는 미국에서 많이 허물어지는 건데 이런저런 건 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많지 않다. 특히 미국의 어쨌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요.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들의 성향에 좀 맞지 않고요. 또 재정 적자가 2020년이 되면 GDP의 5%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라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경기 살리기 위해서 돈 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력은 하겠지만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망치고 싶겠습니까? 다만 그 뜻대로 안 되는 또 이제 경제에 자율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내년에 미국 경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하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가 이걸 이용해서 아니면 시진핑이 이걸 이용해서 어떤 버티면서 빨리 끝내자라고 트럼프에게 협상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릴 수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거는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아니면 마냥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버티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까요? 근데 제 생각엔 중국은 개방의 길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미국 물건 사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수입 같은 거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안 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이 셰일가스 같은 게 가스가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중국이 수입을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으로 때운다. 저는 그게 가장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요. 봉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정도의 봉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얽히고 설킨 게 홍콩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동진아해, 남진아해,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우리 한 4군데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군사 안보적인 것들 홍콩 시위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무역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것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면
그 경제와 그런 어떤 그 무력 시위가 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는 예. 서로 다른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을 그냥 예.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그 형태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이 가장 직면해 있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그런 위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중국 내부 경제 문제를 좀 다시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무역 말고 어떤 금융시장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시나리오, 네. 헤지펀드들의 공격 같은 것들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몇 개월 전에 그런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에도 돌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실제로도 2015년, 16년도에는요. 중국의 일부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쪽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는 쪽에 이제 베팅을 했다가 뭐 매우 큰 손해를 봤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도 경험했던 거는 시장이 많이 개방이 돼야 뭔가 이제 공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 어떤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여력도 뭐 별로 홍콩을 없다. 거쳐서 뭐 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럴 테니까요. 그래서 뭐 조금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홍콩 문제가 매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결국은 이제 서구식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금융이고요. 그 금융이란 건 서구의 게임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뭐 심천에서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심천에서 홍콩과 똑같은 금융시장 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홍콩보다 훨씬 폐쇄적인 그 구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홍콩을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를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상징성이 높은 이슈라고 봅니다. 여기서 돌발 경제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초 아시아 증시가 개장과 함께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지수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 관세 폭탄은 물론이고 송환법 개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홍콩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이게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샵 9730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부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기업 부채나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없다.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왜곡되고 중국이 조금 조작된 지표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국제금융가에서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중국 경제를 관장하는 이제 서열 1위, 2위죠. 이제 리커창 총리에게 이제 외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왜곡됐다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리 총리가 웃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배경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 지표는 중국 각 성의 경제 지표를 모아서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경제 그 관료들이 굉장히 왜곡된 수치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성적표를 좋게 만드는 게 자기들의 출세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화물 운송량 이건 이제 경기가 좋게 되면 운송량이 늘어나겠죠. 화물 운송량 그리고 전력 사용량 공장 많이 돌아가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인민은행의 신규 대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중국 경제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서구의 금융기관이 또 그 세 지표 가지고 리커창 지수란 걸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중국 GDP가 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고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관료들은 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거를 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 부동산 개발입니다. 예. 부동산 개발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예금자들을 착취합니다. 예금 이자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중국처럼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예. 은행 예금한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예. 6% 7% 받는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이 된 게 결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연결이 되고 지방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장을 하는 소위 특수목적 사업회사 SPC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림자 금융 또 부동산 투자 기업 부채 늘어나는 게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안 터지게 계속 가져가는 거 말고는 예. 중국은 지금 수출도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구조조정하고 간다. 뭐 현명한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모순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더 큰 모순이 있고 서로 간에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좀 나쁜 포지션이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저는 뭐 합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절대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하는 예. 것도 또 뭐 바보 같은 행동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걸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례까지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뭐 저는 예. 한국 시장이 여러 가지로 포지션이 안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미국은 과잉 낙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뭐 거품이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요. 예. 12년 전 수준이고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주식 시장의 거품은 완전히 빠졌다. 예, 저는 더 떨어지더라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 일반적인 저희 경제의 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예. 좀 일부 지역은 너무 비싸나 너무 비싸나. 그거는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어. 모두가 좀 선호하는 사치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좀 사회적인 게임의 룰이 다른 거 요인들이 아닌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버티셔야 되는데 버텨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한국의 불황이 몇 년 이어지면서 예. 개별 기업들의 그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라도 망할 리스크는 없는지 재무 위험 문제 검토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우량주와 조금 불량한 주식이나 다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들고 간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예. 1차적으로 재무 구조가 좋은 종목으로 바꿔서 예. 버티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죠? 1차적으로 그러셔도 되고요.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은 커버하고 있는지 또 부채는 최근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 이런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차피 뭐 좋은 종목도 지금 굉장히 헐값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별로 약간 교체를 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장주랄지 바이오주 투자하셨던 분들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폭망했다. 네. 굉장히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네. 딱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띄네요. 오히려 예. 뭐 그런 거보다는 예. 좀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배당을 좀 주는 종목들,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들. 배당 수익률이 3% 4%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예. 지금 시장이 예. 바로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은 통상적인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데 예.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중간에 배당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배당을 좀 꾸준히 줬던 종목들 이런 걸 가지고 좀 버티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에 은행 이자보다 한 2배 정도 주는 배당금이 있는 탄탄한 종목들을 골라서 네. 그걸로 혹시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그걸로 충분히 리스크는 만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은 든든히 나중에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종목. 지금 우량주나 뭐 다른 종목이나 다 가치 대비 많이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뭐 대기업들이야 돈을 좀 쌓아놓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 IMF 때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지만 그렇죠.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적인 환경에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이 계속 유보금만 쌓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항생지수였고요. 당첨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